자, 아까 풀라고 했던 문제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11번. 자, 11번은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얘기할 때는, 생각할 때는 뭐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시만 떠올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시 네 가지를 생각해보면, 하나는 어간 플러스 명사의 조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간 플러스 어간의 조합. 그 다음에 하나는 부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자어였는데, 한자어는 딱히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독서 등산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세 개야.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세 개. 자, 그러면 얘 세 개에 해당 안 하면 전부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끼어들어입니다. 맞죠? 끼어들어. 그래서 끼어를 빠르게 발음해서 껴가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껴는요, 끼어, 그러니까 반몽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냥 끼어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 어간, 어미, 어간, 어미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어간, 어간이 아니고 사이에 분명하게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간, 어미, 어간, 어미. 그래서 얘는 통사적이야. 일반적입니다. 자, 일러 받치다 볼까요? 얘는 형태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르다야, 이르다. 맞죠? 이르다인데 일러는 리을 불규칙이었다. 그렇죠? 리을 불규칙. 자, 그래서 이제 일러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어간, 어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받치다, 어간, 어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비통사적, 니은은 비통사적이잖아. 그러면 어간, 어간이 돼야 되는데 어간, 어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흩뿌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얘는요, 흩다 플러스 뿌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어간, 뿌리 어간. 얘는 어간, 어간이라서 뭐가 돼야 돼? 비통사적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감싸다는 감따 싸다야. 감따 싸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어간, 어간, 어미.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간 뒤에 어미가 제대로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랑 아까 쌤이 얘기했던 유형 3개 있죠. 유형 3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전부 어간 뒤에 어미가 안 붙어서 생기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게을러 빠지다. 얘 원래 기본형이 뭐야? 게으르다거든. 자, 그래서 게으르 플러스 어를 합쳐서 게을러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 불규칙이죠. 리을 러 불규칙. 자, 그래서 게을러라고 하면 게을 어간, 러는 어미, 빠지다도 빠지어서니까 얘는 지읒까지가 어간, 어서가 어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굶주리는 따지고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굶다 줄이다입니다. 굶다 줄이다. 맞죠? 자, 그래서 어간, 어간, 니은이 어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간, 어간, 어미. 원래 기본형은 굶주리다잖아. 원래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형으로 생각해야 되긴 해요. 자, 그래서 굶주리다가 되겠죠. 굶다 줄이다. 자, 그래서 어간, 어간이 만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엇에 해당한다?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써넣었다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얘는요, 쓰 플러스 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써넣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한 글자 안에 어간 어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간 어미야 얘도. 그래서 얘 동사적 합성어죠. 과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 자체가 보아야, 보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과 같은 경우에는 어간 어미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제 그 용언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얘는 전부 지금 뭐랑 뭐 요거 2번 어간 플러스 어간이냐 아니면 어간 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절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얘가 한 음절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어간 어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또는 그 용언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형이 들어가 있을 때 어간 어미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활용형. 이제 저기 뭐냐 불규칙하게 활용되는 활용형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뒤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구성요소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만나서 A, B 어근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그러면 얘도 원래 따로 썼을 때 따로의 의미가 있을 거고 따로 썼을 때 따로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각각 하나하나씩을 뭐라고 한다? 구성요소 또는 직접 구성요소라고 한다고. 맞죠? 근데 얘가 단일어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복합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근이나 접사를 가지고 있는 A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서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거는 뭐야? 하나하나 다 따져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자, 그래서 지금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목말라 있었다. 자, 그럼 이거는 목 플러스 말은 하잖아. 자,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했나요? 안 했죠.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목말라 있었다라고 할 때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목이 마른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는 요구하나요? 봐봐! 필수적 부사어는 요구하나요? 우리 아직 문장 안 했지만 필수적 부사어는 알잖아. 그렇죠? 자,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목말라 있었다. 이 목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뭘 필요로 하는데? 여기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 요구하는 건 맞죠. 자, 그래서 구성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냐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나면 이런 합성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합성어 중에 구성요소의 구조에 따라서 나누는 걸 대등, 그 다음에 종속, 그 다음에 융합이 있었죠. 자, 그래서 대등은 두 개의 어근의 뜻도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얘네들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게 대등이었죠. 자, 종속은요, 두 개의 어근의 뜻이 살아있으면서 얘네 둘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인 거. 그러니까 한 개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며주는, 그거를 우리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며주는 형태.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데?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뜻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융합합성어를 또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요소의 의미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대등과 종속은 구성요소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요거 C를 보면 그녀는 요즘 야식과 담 쌓고 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네요. 자, 담 쌓고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담 쌓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 과가 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 필수적 부사어 여러분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거 필수 부사어 판단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저저번 9월 모의평가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난이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게 필수 부사어인 줄 몰랐던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자, 어떤 문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야식과를 빼봐봐. 그녀는 요즘 담 쌓고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맞죠? 얘는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입니다. 필수 부사어죠. 담 쌓는다. 이 사람이 실제로 담을 쌓는 거야? 아닙니다. 맞죠? 자, 담 쌓고 지낸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를 벗어난 거 맞고요. 필수적 부사어 필요로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21번. 자,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죠.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다른 애를 수식하는 거 종속합성어. 그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거 융합합성어. 이렇게 된다. 그쵸? 대등, 종속, 융합.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이제는 대등이랑 종속을 구분을 좀 해봅시다. 융합은 했으니까. 이거 나는 고등학생 내내 헷갈렸던 거 같거든. 고3 내내 헷갈려서 그냥 수능 칠 때도 헷갈리는 채로 그냥 들어갔던 것 같은데, 대등이랑 종속을 나는 나이 먹고 나서 조금 더 쉽게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대등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뜻이 1대1로 같은 위치에서 얘네들이 이제 뜻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밭, 그 다음에 마소 이런 애들. 우리 집에 있는 마소는 이라고 하면 뭐야? 우리 집에 있는 말과 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말도 있고 소도 있는 거야. 우리 집은 논밭을 가지고 있다. 논도 가지고 있고 밭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논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밭만 있어. 그럼 걔 사기꾼이야. 맞죠? 자, 그래서 논밭은 논과 밭이 다 있어야 되고 마소도 말과 소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속에 사과나무, 돌다리. 자, 사과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사과 한 알이야. 사과 한 알. 나무 한 그루잖아.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어라고 하면 사과 하나, 나무 하나 해서 총 두 개가 있어야 돼? 아니잖아. 사과나무라고 하면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이거 이해돼요? 얘는요, 우리 집에 논밭이 있어, 우리 집에 마소가 있어라고 하면 말과 소 다 있어야 되고 논과 밭이 다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 최소. 근데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어라고 하면은 개체가 두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맞죠? 사과, 나무 따로따로지만 사과 하나가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과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개체가 하나야. 얘도 마찬가지야. 돌다리라고 하면 우리 집 앞에 돌다리가 있어 라고 하면 돌 하나, 다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든 다리라고 해서 개체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로 보자면 논밭 개체 두 개야. 맞죠? 대등이야. 자, 보리밥은 어떻게 되는데? 보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곡식이야. 식물이야. 식물. 맞죠? 곡식. 그 다음에 밥은 우리가 먹는 밥이잖아. 그러면 보리밥이라고 했을 때 얘가 대등이면 어떻게 되겠어? 보리 곡식 하나랑 그 다음에 밥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보리로 만든 밥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개체가 하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대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종속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길바닥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길 따로 있고 어떤 바닥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의 바닥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수식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종속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겠죠. 피땀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는 게 아니고 피땀은 이제 노력이라는 새로운 뜻을 가지기 때문에 제 융합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합성어의 종류를 나눈다면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는 통사적과 비통사적을 나누는 거, 하나는 만들어진 구조에서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능에서 대등중속 융합은 요즘 잘 안 물어보긴 합니다. 우리 때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는 고였죠. 우리는 고여가지고 어느 공법 문제가. 자, 다음 25번. 자, 요거는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파생어 중에서 전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특히나 롭다, 답다, 스럽다는 반드시 뭐만 만들어주는 합성어 그 접사입니까?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접사. 얘가 붙으면 전부 형용사가 되는 접사야. 자, 요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접두사 중에 새가 있거든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새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새파랗다라고 하면 뭐야? 새파랗다도 원래 이제 형용사지만 이제 새가 붙어서 이제 여전히 형용사가 되고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접두사 새는 요런 걸 말합니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새롭게라는 말이 있잖아. 그쵸? 자, 새롭다 같은 경우에는 새롭다야. 맞죠? 자, 그래서 새롭다가 일단 형용사야. 맞죠? 형용사인데 얘가 형용사가 된 건 어떻게 형용사가 된 겁니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롭다가 접사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새라는 접사도 있거든 앞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얘가 접사라고 쳐.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어근이어야 돼. 맞잖아. 단어에 어근이 없는 단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가 접사면 하나는 어근이어야 돼. 그럼 반대로 새가 만약에 접사라면 롭다는 뭐가 돼야 돼? 어근이 돼야 돼. 맞죠? 자, 그러면 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씁니까? 어근은 따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롭다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는데 다른 말에 붙어서만 써야 됩니다. 새롭다, 향기롭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새는 그러면 어근 중에서도 품사는 뭐에 해당하는데? 관형사에 해당하죠. 자, 관형사라고 하는 어근, 그러니까 관형사인 어근에 롭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관형사에 접사가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새는 접두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나머지는 다 쉬워요. 복되다, 그 다음에 정답다,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자, 정답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정 플러스 답다,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접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되는 형태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도 사랑은 명사 뒤에 스럽다가 붙어서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낚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뒤쪽은 개살구를 할 때 개살구, 얘도 어근이 아니라 걔가 뭐라고? 접사라고. 자, 그래서 개살구 자체는 어떤 파생어입니다. 됐죠? 파생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나아가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따님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그러면 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쓰긴 하지. 니마, 니마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원래 표준어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생기게 되는 이제 신조어에 해당하죠, 맞죠? 그래서 니마, 니마 이러는데 그래 내가 니마, 니마 이러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본 학생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공무도하라에 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내가 입을 사랑해서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치? 거기에 있는 임이랑 요 님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임은 명사로 쓰는 겁니다. 얘는 접사죠, 접사. 그러면 따님은 뭐가 되겠어? 파생어가 되겠지.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자, 위아래 햇님이 맞아, 햇님이 맞아.
일단 시옷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사이시옷이라고 불러. 맞죠? 채영아 위에가 맞아 밑에가 맞아?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표정인데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기억 저편에서 배운 적이 있었던 어떤 그 기억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지수야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지금 머릿속에서 막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지금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대답하면 그것도 틀릴 것 같은데 넘어가실까요? 자, 사이시옷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말과 뒷 그렇지 앞말과 뒷말이 만난 합성어야. 그런데 님은 뭐야? 접사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맞춤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님이 돼야 되죠. 왜? 얘는 합성어가 아니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데 님은 접사기 때문에 해님으로 써야 됩니다. 해님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번에 이제 접사의 특징이죠. 자, 접사의 특징 중에서 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잘 보세요. 자,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트리다 이렇게 있어요. 혹시 사동전미사 7개 기억납니까? 이희리기 우구추였다. 그렇죠? 이희리기 우구추. 자, 근데 이희리기 우구추를 명확하게 떠올려야 되는데 많으니까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생각하다 보면 치, 리 이거 보면서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밀치다 같은 경우에는요 치가 접사는 맞아. 그냥 밀다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맞죠? 밀다, 밀치다. 그 접사는 접사인데 얘가 이희리기 우구추에 해당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접사는 맞지만 뭐가 아닌데 사동정미사는 아닌 거거든. 맞죠? 자, 그 다음에 깨뜨리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본형이 깨뜨리다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사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주동사죠. 주동사. 기본형이야. 기본형. 깨뜨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살리다, 입히다는 맞나? 살리다, 입히다는 사동이 맞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장 파트 하면 알겠지만 이제 용언을 보면 항상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낚시 포인트가 뭐야? 기본형 밀다 맞아. 그래서 밀다에서 치가 붙었어. 그러면 접사 맞네. 근데 사동이 아니야. 그 다음에 깨뜨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 희리기 우구추 중에 니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접사야. 애초에 접사가 아니야. 기본형이야.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죠. 나머지는 다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이런 애들 전부 이, 기, 개가 만나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원래 명사가 아니죠. 넓다, 믿다, 크다, 지우다라고 해서 저기 뭐냐 용언이었지. 용언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끄덕이다, 출렁대다 이런 것들은 뭐야? 끄덕끄덕, 출렁출렁, 반짝반짝 이 전부 의성, 의태, 부사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성, 부사, 의태, 부사인데 얘네 뒤에 이다, 대다, 거리다가 붙어서 용언을 만들어주지. 맞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 접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 거? 품사가 달라지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에 사동정미사가 붙어요. 품사가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 사동정미사는 품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도 하고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피동정미사는요. 품사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품사 바꾸기가 안 돼. 이유는 뭘까요?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잖아.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려면 이 능동사가 반드시 동사여야 됩니다.
동사만 피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바꿀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도 사동전미사가 붙을 수 있고 형용사도 사동전미사가 붙을 수 있거든. 걔는 전부 동사로 바뀌는 거야. 예시를 따져보면 지난번에 했는데 높다라는 말이 있어. 얘를 담장을 높이다 라는 식으로 이 길이기 우주중에 이를 붙여. 그러면 높다는 형용사인데 높이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동전미사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푼 거. 혹시 5개 다 맞았나요? 다 맞은 사람 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교재를 182페이지 넘어갑시다. 요거 지난번에 단어의 의미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의미 관계에 그냥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모의고사에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단어의 의미 관계 중에 유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유는 뭐야? 유사하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하죠. 유의어 중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들어가면 뭐도 있어? 동의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똑같은 애들. 그래서 그 유의어의 종류에 해당하는데 완전 동의어가 있습니다. 계란, 달걀 얘네는 어떤 맥락에서도 서로 교체가 가능한 애들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유의어는 의미가 유사하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렇게 쓰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내 릴스에 뜨는 어떤 러시아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저기 한국 애들 교수님인데 한국말을 진짜 내가 살면서 외국인 중에 저렇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좀 뛰어나게 잘하는데 뭘 잘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못 쓰는 게 일본인 제외하고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못 쓰는 게 조사를 제일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일본인은 이제 조사가 있으니까 우리말의 조사의 어떤 되게 미묘한 의미를 좀 잘 파악하는데 조사를 안 쓰는 민족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아주 미묘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얘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좀 쉽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들 그 이외의 외국인들 그게 안 되거든. 근데 그 내가 보는 그 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제 한국 외대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무슨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일도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번역하다가 멘탈이 나갔대요. 그 멘탈 나간 것 중에 몇 개 보면 여러분들도 멘탈 나갈 만한 것들인데 유의어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조성하다, 구축하다. 그 다음에 뭐 그런 비슷한 것들 있잖아. 생성하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어떨 때는 구축하다가 되는데 어떨 때는 조성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시스템은 조성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은 구축하는 거야. 환경은 구축하는 게 아니고 환경은 조성하는 거야. 근데 사전을 찾아보잖아. 뜻이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예문 없이는 절대 찾아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러한 단어였던 맥락이나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유의어야. 조성하다, 구축하다는 유의어거든. 유의어인데 뭐가 달라? 쓰이는 맥락이 다른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맥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문을 만들어 보지 않는 이상 뭔가 명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의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그 맥락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봐야지 얘가 지금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맥락에서도 교체 가능한 게 있어. 계란, 달걀. 얘는 달걀이 닭, 알이잖아. 닭과 알이 만나서 달걀이 된 거거든. 그러면 닭, 알을 한자로 그대로 하면 계란이잖아. 닭개자에 알란자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야?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유의어 종류 중에 이런 것들이 완전 동의어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포함 동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 길이라는 말이랑 도로라는 말은 100% 똑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굉장히 유사하지만 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다 통용돼요. 길과 관련된 건 다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길이라고 해서 걔를 도로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길은 기찻길이라고 해. 근데 기차 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포함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 안에 도로가 부분 집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얘로 다 대체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얘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관계에 따라서 생기는 유의어입니다. 비행기 길은 되는데 비행기 도로는 안 돼. 근데 자동차 길도 되고 자동차 도로도 됩니다. 기차 길 되는데 기차 도로는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관계에 따라서 생기는 동의어라고 해서 포함 동의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동의어가 있어요. 자, 공통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보통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데 유의어 플러스 반의어를 물어볼 때 주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못을 뽑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못을 빼다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 안에서는 뽑다랑 빼다가 서로 뭐야? 유의어야. 맞죠? 자, 그런데 뽑다를 다른 상황에서 쓰면 머리를 뽑다라는 말은 쓸 수 없어요. 아, 근데 다시 미안합니다. 머리를 뽑다라는 말은 쓸 수 있어. 흰머리를 뽑았다. 근데 머리를 뽑다를 비슷하게 빼다로 넣어서 머리를 빼다라고 하면 이거는 머리카락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를 뽑다는 건 머리카락을 뽑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머리를 빼다라고 하는 순간 뭐야? 머리를 어디 집어넣었다가 머리를 빼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의미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빼다라고 해요. 주머니에서 손을 뽑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유의어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에 반의어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머리를 뽑다의 반대말이 뭔데? 머리를 심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심을 일이 없어서 모르나? 뽑다의 반대말이 심다죠. 맞죠? 자, 그런데 못을 뽑다의 반대말은 뭔데, 그러면? 못을 박다죠. 맞죠? 못을 박다.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을 빼다의 반대말은 뭔데? 넣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똑같은 뽑다 또는 빼다이지만 반대말이 달라집니다. 못을 빼다의 반대말도 못을 박다거든. 근데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의 반대말은 뭐야? 넣다야. 머리를 뽑다, 못을 뽑다의 반대말 박다인데 머리를 뽑다의 반대말은 심다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어 문제가 나올 때 얘가 유의관계, 반의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항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선지에 있는 그 보기나 그 다음에 선지에 문장 여러 개 있으면 얘네를 전부 다 읽어보고 얘네 반의어까지 다 떠올려 봐야 돼요. 또는 반의어가 나와 있다면 얘네의 유의어까지 다 살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구별 방법.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의어 찾는 거, 특성 찾는 거. 그 다음에 참여하다, 참가하다, 참석하다. 요것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구축하다, 조성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어떤 상황에서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의관계 봅시다. 반의관계. 자, 반의관계는요, 종류가 상부반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부라는 말은 우리 비문학 같은 거 읽으면 자주 나오는데 상부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부적이다. 서로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등 돌리고 있다고. 그래서 상부반의어는요 A 아니면 B야. 그래서 상부반의어는요 A의 여집합은 B입니다. 그냥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A가 아닌 모든 건 B가 되는 거야. B가 아닌 모든 건 A가 되고요. 이해되죠? 이게 상부반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부반의어는 뭐가 없냐면요 중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중간. 근데 뭐 의미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유전자적으로는 없잖아. 맞죠? XX랑 XY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미혼, 기혼.
이거는 중간 개념이 없죠. 중간 개념이 있으면 그 중간 개념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살다 죽다도 중간 개념 없어.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상부만이옵니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 평소에 글 읽을 때 잘 생각하면 비문학 할 때 되게 쉽긴 한데 보통 비문학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사는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 아니다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아니다가 반대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거든. 어떨 때는.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을 잘 하면은 평소에 글 읽을 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죠. 그런 비슷한 내용이 왜 그 저기 뭐냐 시험범위 있었잖아. 어떤 가정이 이제 참이자 거짓이 동시에 되는 게 있었고 참이 반대가 됐을 때 참 또는 거짓만 되는 것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등급 바니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야? 등급 또는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길다 짧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누구는 길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짧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뭔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거죠. 어떨 때는 얘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얘를 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어떨 때는 짧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런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얘보다 더 긴 애랑 비교하면 얘 짧은 게 되는 거야. 얘보다 더 짧은 애랑 비교하면 긴 게 되는 거죠. 이게 등급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덥다 춥다 마찬가지고 쉽다 어렵다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급 반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도 중간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미지근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방향 반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반이어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그 여러분들 아나 그 삼성고시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삼성에 들어가려면 쳐야 되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서 그 나왔던 시험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이오라고 생각하는 그 쌍들을 한 5개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중에 다른 하나를 찾으라는 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문법을 알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문법을 모르면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개념적으로 그걸 떠올려서 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 그 단어의 문법을 알면 좀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잘 보세요. 방향 반이어는 생각해봐봐. A의 여집합을요, B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스승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어. 스승이 아닌 게 전부 제자라는 뜻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죽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무조건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 다른 가능성이 없어. 그게 상부 반이어야. 서로 배타적이야.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제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승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위아래가 있어. 나는 위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반드시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아니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제외해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아닌 거야.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방향 또는 상관 반이어라고 합니다. 상관, 방향. 알겠죠? 나는 시작하지 않았다가 끝냈다는 뜻은 아니야. 맞죠? 나는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게 아래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나는 사지 않았다는 게 팔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살고 있다는 뜻이야. 나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남자라는 뜻이야. 맞죠? 자, 그래서 상부 반이어랑 요 상관 반이어 얘의 차이를 잘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을 명제를 역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나는 스승이다, 나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 반이어, 그러니까 방향 반이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반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열다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전부 막가 뭐냐면 다의 관계거든.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다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뿌리 단어가 있고 그 뿌리 단어에서부터 뻗어나온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의어라고 하죠. 자,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닫히거나 잠긴 것을 여는 거, 그 다음에 모임을 여는 거, 영업을 시작하는 거, 다 열다 쓰잖아. 그쵸? 근데 얘네들이 다 유의 관계거든.
근데 이 유의 관계에 있는 애들의 반의어를 찾으면 다 달라지죠. 맞죠? 자, 요거의 반대말은 닫다야. 잠그다 또는. 자, 근데 얘의 반의어는 어떻게 돼? 회의를, 모임을 닫다도 되지만 뭐도 돼? 마치다도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영업을 닫다도 되는데 뭐도 돼요? 마치다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치다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반의어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다, 사업을 열다, 닫다 돼요. 자, 근데 폐업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 폐업하다를 딴 데 쓰면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같은 유의관계 안에서도 반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같은데 어울려 쓰는 말에 따라서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예시가 좀 자주 나오는 예시들이 왔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상하관계. 상하관계는 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뭐 모르시면 하는 거고, 상여, 하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동음 이의 관계 봅시다. 동음이 뭡니까? 소리가 같다. 이의는 뭔데요? 의미가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르답니다, 다르다.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두 개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의미가 여러 개인 것도 있거든. 배는 의미가 여러 개잖아. 네 개죠, 네 개.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동음 이의관계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공통점이 1도 없어요. 그럼 공통점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같은 이유가 뭔데?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알겠죠? 우연의 일치로 소리가 같아졌을 뿐이야. 완전 다른 단어야. 그래서 다른 단어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합니까? 이렇게 단어 옆에다가 마치 지수 표시하듯이 이렇게 숫자를 적어줍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뭐야? 서로 아예 종류가 다른 단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동음 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맞죠? 동음 이의 관계. 자, 그 다음 다의 관계 봅시다. 다의 관계는 뜻이 여러 개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의 관계에는 뜻이 두 가지 개념이 생기죠. 하나는 중심적 의미고요. 하나는 주변적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로 나뉘지만 결국 뿌리가 똑같아. 뿌리가 똑같아.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 뻗어나가서 만들어진 의미들, 이런 것들을 주변적 의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다리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지탱하는 신체 부위를 다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 이제 걸을 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부위를, 신체 부위를 다리라고 하는데, 책상에 여기 지탱하고 있는 것도 다리라고 하거든. 자, 그럼 원래 다리의 중심적 의미는 뭐야? 사람이나 동물한테만 쓰는 거거든. 근데 사물한테 쓰게 되면 그거는 뭐야? 주변적 의미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야. 왜? 얘는 걷는 행동을 할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 파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먹다 기준으로 봅시다. 원래 중심적 의미는 뭐겠어?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는 게 먹다야. 여기 뭐야? 뱃속에 들여보내는 거. 자, 근데 연기나 가스 따위를 마시는 건 뱃속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폐로 들여보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뻗어나온 의미로 뭐야? 연기를 들이마시다. 먹다. 연기를 먹었다. 또는 마음을 먹다. 나이를 먹다. 겁을 먹다. 욕을 먹다. 이익 또는 이제 뭐 이득을 먹었다. 나 돈 먹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의 관계라고 하는데, 얘네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안에서 뜻이 뻗어나온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단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단어야. 한 개의 단어야. 한 개의 단어 안에 이렇게 뜻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앞 페이지 보면요, 지금 요렇게 1, 3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동음 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 2, 3 이렇게 나와 있죠. 1, 2, 3 얘네는 뭔데? 서로 다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도금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의관계. 같은 뜻의 단어, 서로 다른 뜻의 단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금 이해관계, 다의관계. 단어의 의미 변화. 의미 변화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한번 떠올려 봅시다. 191페이지입니다. 의미 확대 있었고 축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 있었습니다. 요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있습니까? 중세국어 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였느냐? 입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뻗어나갔어? 가족의 의미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거. 자, 그 다음에 세수. 세수가 뭔데? 세는 씻다. 수가 뭔데? 손수자. 그래서 원래는 손 씻는 거였어. 근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손 플러스 얼굴 씻는 것까지 넘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모님. 사모님 할 때 사가 뭔데? 스승사자거든. 자, 그래서 스승님의 부인을 우리가 사모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은 어떻게 불러요? 스승님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 상사, 뭐 사장님의 부인, 그 다음에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의 부인을 싹 다 우리가 다 퉁쳐서 뭐라고 불러?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높임으로써 이 사람까지 함께 높이는 겁니다. 그냥 사모님. 원래는 이제 스승이 부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더 뻗어나가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축소는 뭐 있습니까? 축소는 진짜 이제 이 중세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얼굴 이런 것들.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저기 공자, 증자, 다려, 닐러,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얼굴은요 원래 어떤 의미였어요? 몸매라는 의미였습니다. 몸 전체 형상을 나타냈죠. 그런데 지금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뭐야? 요 안면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가 됐죠. 축소. 자, 그 다음에 짐승도 마찬가지야. 짐승도 예전에는 중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중생이죠, 중생. 자, 그래서 이 생이 날생자야, 날생자. 알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인간을 제외한 동물로 바뀌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축소됐죠. 또 뭐 있어요? 놈 있다, 그쵸? 자, 뭐냐? 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놈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냥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였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에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어떤 남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었죠, 맞죠? 자, 그래서 원래 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뜻했는데 이 넓은 범위에서 이제 남성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로 놈이라고 바뀌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의미 이동, 뭐 어리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리다. 여러분들 이거 압니까? 마누라라는 말이 원래 존댓말이었다는 거. 근데 요즘 시대에 마누라라고 하면 뭔가 약간 낮춰 부르는 거 같잖아, 맞죠? 근데 마누라는 원래 이제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내라고 하는 말인데, 아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말이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마누라라는 말보다는 아내라는 말을 좀 더 이제 좀 격식 있게 더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라고 하면 이제 안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집안에만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서. 근데 이제 마누라라는 말은 좀 요즘에는 그렇게 막 오히려 낮춰서 부르는 말을 좀 쓰고 있죠. 외도라는 말도 원래는 불교 이외 다른 종교를 그냥 다 외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야. 우리 돌이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요즘엔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죠. 바람 피는 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다, 어리석다 뭐 이런 것들. 어여쁘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어여쁘다는 지금은 귀엽다라는 말로 쓰지만 그때는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 이동에 나와죠. 확대, 축소, 이동.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다음 주는 휴가는 거 알고 있나요? 다음 주 휴가입니다. 다음 주는 한번 쉬고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벌써 1월이 끝났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갈 겁니다. 올해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나는 아쉬워. 나도 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재수가 없었던 세대라 가지고 난 재수를 했었으면 재수했을 거고.